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20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뉴스는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관의 회동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후보가 중국 문제에 관해서 밝힌 입장문을 보면요. 중국 정부는 밥맛이 나지 않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드와 관련 산불 정책이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주권을 포기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그야말로 이 굴종적 대중 외교 정책의 하나가 바로 산불 정책이에요. 즉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는 추가적으로 배치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여기에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동맹체제, 여기에도 우리는 일체 가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한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외교안보적인 대응 조치, 일체 하지 않겠다. 이게 산불 굴욕 외교의 진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산불 외교, 이 산불 정책, 이거 철회하겠다라는 입장까지도 윤석열 후보는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 외교안보의 중요한 중심축인 이 한미 관계를 철저히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잠이 안 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싱하이밍 대사하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접견을 만났지만은 이 두 분의 이런 대화 내용에 관해서는 일체 비공개로 붙이고 있어요. 그만큼 뭐라고 하냐면 민감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갔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이 모두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중 관계가 5,000년 이상 된 관계이고 92년도에 수교해서 내년이면 30주년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집권하면 한중 관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덕담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싱 대사는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가까운 이웃이고 관심도 대단히 크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요소수 수출 문제를 꺼냈어요. 요소수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 한국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대화, 소통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싱 대사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만났던 그런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대검에 가서 대통령 하시라고 농담을 했었는데 그때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더라. 이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 경선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축하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중국에서도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공개된 이 세션에서는요, 상당히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내면적으로 보면요, 이게 외교예요. 겉으로는 다 웃으면서 다 좋아하고 뭐 엄청난 신뢰를 하고 이런 것 같지만은 내부적인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 국가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게 외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이렇게 공개적인 세션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얘기했지만은요, 또 이 공개된 이 언론의 이 장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과 싱 대사 측이 직접 충돌하기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난 7월 얘기입니다. 뭐냐면 윤석열 그 당시에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7월 달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의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 이러한 일종의 워닝을 줬어요. 우리한테 지금 중국은 사드를 배제하기 위해서 난리를 쳐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보복을 해왔잖아요. 딱 그러면서 이거 배치하지 말라, 철회하라 하려면
중국이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철수하라. 이 얘기는 사드를 왜 반대합니까? 사드를 가지고 중국을 전부 다 뭐라 보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도 중국 국경에다가 레이더 설치해놓고 우리 한국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철수하는 얘기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싱대사가 바로 그때가 이제 7월 15일인데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게 16일 날 이 기고문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인터뷰고 그날 뭐 몇 시간에 걸쳐서 칼럼 하나 딱 써가지고 그 다음 날짜에 중앙일보에 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중앙일보가 이걸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실어준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 당시도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을 반박했냐면 한미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 측의 외교안보 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신범철 이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 센터장 바로 또 재반박하는 기고문을 실었어요. 이거는 중국의 갑질 외교다. 예.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고 중국 외교부는 그건 외교관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싱대사를 감싸고 그래서 결국은 이 기고문이 중국 정부가 한국 대선에 직접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2일 날 그러니까 이게 7월 중순 얘기고요. 지난 11월 12일 날이니까 이제 4달쯤 지나서 외신기자 클럽 이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지난 12일 날 거기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밝혔어요. 특히 사드 문제에 관해서 이거는 우리 국민 주권 사항이야. 그러면서 산물 합의 그런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이 함께 약속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만 발표한 의견에 불과해. 나는 폐기하겠어. 이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예. 이러니까 이 사드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건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했지만은 양측 간의 중요한 얘기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중 간에 즉 윤석열과 그 다음에 싱대사가 얘기한 내용 비공개 회동에서 얘기한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밝혔고 그냥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나왔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 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사드 어떻게 된 거냐 얘기 나왔느냐 취재진들 물으니까 자 그만하시죠. 그러면서 이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정도로 이번 이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요 과거 우리 보수당 정부에서 가졌던 그리고 우리 외교안보의 가장 핵심 중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완전한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 그리고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거는 동맹 관계보다 덜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지난번에도 이 윤석열 후보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싱대사의 기고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것처럼 뭐 이 파장을 윤 후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문제시한 거죠. 예. 그런 이 제2의 이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비공개 처리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회동에서의 내용 비공개 처리한 것은 잘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 생각을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공개를 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 처리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싱대사하고 이렇게 현직 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러니까 지금 사드에 따른 보복 조치가 지금도 완전히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드 보복 조치를 완전히 철회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누가 왔냐 바로 미국의 통상 대표가 왔어요. 이 캐서린 타이라고 하는 미국의 USR 대표가 한국에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통상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상장관이니까. 예. 그런데 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라고 해요. 여기서는 당 장관이라고 안 하고
representat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USTR 대표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웃기잖아요. 아니 이거 내정 간섭적 발언이거든요. 아니 민노총 위원장 이거 방역 지침에 반해서 시위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거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양경수 위원장 이 문제를 갖다가 안경덕 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안 장관을 만나기 전에 미측에서 공식 의제로 이 노동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노동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 협력, 강제노동 근절 협력 이런 것을 의제로 제안해 왔다. 그러는데도 그런 점도 있지만은 이 민노총 위원장 구속된 걸 시비한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FTA 한미 간의 이 규정에 협정에 따르면은 제19장에 노동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쭉 이제 의도를 분석해 보니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우려를 표명했느냐. 현재 미국 내 노조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노동계의 미국 내에서의 반발 이런 거를 좀 수그러뜨리고, 또 이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도 노동자 중심의 통상 정책을 하나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 노조 보호 정책을 굉장히 공화당 정부가 세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내 노조 문제에도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중에 하나는 이번에 USTR 대표가 일본도 가고 우리 한국도 왔는데 와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그동안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체, TPP, 이걸 하다가 이 TPP는 트럼프가 여기서 탈퇴했어요. 그래서 이 TPP 문제가 지금은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CPTPP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동맹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요, 이 새로운,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RCEP에 대응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국과 파트너들, 이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 밝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만들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과연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일종의 경제 동맹체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뉴스 중 이번에 하나는요, 바로 지금 미국 행정부는 말이죠, 동계올림픽, 내년 2월에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거의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말은 뭐냐, 전면 보이콧이 아니고요, 선수들은 가는데 미 정부 대표단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선수들을 이번에 안 가면 그동안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왔는데 그야말로 아예 참전 안 시킨다. 그러면은 이 선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량 면에서도, 또 국가 간 경쟁 면에서도, 또 이 올림픽 기본 정신이 뭡니까? 정치를 배제를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올림픽 정신에도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표단은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최근에 지난 15일 날 첫 번째 화상회의를 해서 서로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소통하자, 잘하자, 협력하자, 이 얘기는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외교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 미국이 제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시하는 것이 인권 문제잖아요. 신장, 홍콩에서 인권 문제.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건 내정 간섭이야,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 80년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미국과 소련이 서로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보이콧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경우에는 이거 신냉전이 다시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 인권 단체들도 오래 전부터 우이구르, 티베트, 홍콩 이런 인권 문제, 이거야말로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 세계적인 보이콧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을 미국과 유럽 인권 단체들은 대학살 게임, 즉 제노사이드 게임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IOC도 이 올림픽 개최를 연기하고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림픽, 외교적 올림픽을 만약에 보이콧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외교적 보이콧으로 딱 성격을 좁히게 된 아이디어는 누가 내놨냐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지난 5월 달에 그런 의견을 냈어요. 왜냐면은 이런 북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가만히 조용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큰 문제냐? 제일 큰 문제가 시진핑하고 문재인이에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올림픽을 통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3년인 금지 문구를 삭제했잖아요. 2018년도에 헌법에서. 그래서 이제 2023년도 3월 전인대를 통해서 세 번째 주석직에 오를 것으로 그런 예상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열리는 올림픽을 일종의 전야제로 만들겠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한다. 이것이 이제 시진핑 시나리오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이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선전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냐? 내년 2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자. 이것이 구상이에요. 예. 그리고 바이든도 초대해서 갖자. 그런데 바이든 안 오죠, 당연히. 김정은이 못 오죠.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외교적 보이콧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제 판단에는 절대 김정은이가 중국까지 안 와요. 그렇지만은 이 문재인 정권은 이상하게 김정은이 올 수도 있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대와 희망을 하고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종전선언을 엄청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한테는 아주 상당한 충격파가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외교적 보이콧 미국이 하면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이 김정은이, 왜냐하면 외교적 보이콧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그야말로 이 대단한 외교 정상들이 오지 않는데 김정은이가 와서 뭘 건질 거 있다고 오겠어요. 그야말로 외국에 그냥 쟁쟁한 정상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 스포트라이트 중에 김정은이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 그 유명한 정상들이 하나도 안 오는데 왜 오겠어요? 원천 무효가 되는 거죠, 바탕 자체가. 그래서 저는 너무나 바이든이가 잘하고 있다. 트럼프는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갔잖아요. 이 속아 넘어간 것이 반면 교사가 돼가지고 바이든은 철저하게 선을 유지한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중국이 너 문재인 대통령 미국 편에 들지 마, 이런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이 세력 평창에 대한 견제, 이 봉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 환불 이거 철회하겠어,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압박까지 가고 있어요. 바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카디스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침범을 했어요. 동시에. 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아니면 각각 다른 시기에 우리 카디스를 자기네 안방 드나들듯이 한 거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래서도 문재인 정권이 외교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오전 10시 50분하고 오후 3시에 중국 군용기 2대하고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방 카디스에 진입을 했고 우리 공군이 전술 대응을 해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지금 외교가 뭐라고 발표하고 있느냐? 그때 카디스 진입 후에 중국이 한 라인을 통해서 이건 훈련 상황이야, 홍보해 왔다고 밝히는데 얼마나 만만해야 훈련 차원으로 들어와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실전에서 해배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언제라도 한국을 공군력으로 먹을 수 있다. 먹기 위한 훈련을 한다. 이걸 봐야 돼요. 훈련이라는 걸 통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외교부, 국방부 대응하지 마십시오. 예. 더군다나 중국이 하는 이런 외교적인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한다면 또 몰라. 예. 훈련이니까, 아니, 그러면 고의적으로 훈련을 핑계대서 도왔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실전 대비하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외교부 당국자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오늘 발생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스 진입과 관련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당국에서는요, 이 K-15K, KF-16 전투기, 그 다음에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 이거를 투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김명수 영남대 교수, 링컨의 대선 승리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 링컨이 어떻게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그 전략을 윤석열 후보가 배워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딱 부러지게 지지는 안 하는 사람들, 머뭇거리는 사람들, 즉 유동층, 부동층, 이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미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올 거니까.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 이게 70%가 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2030, 중도층, 탈진 모인사들,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 링컨 그야말로 이 선거 승리와 관련한 우리가 배울 거 하나는 또 하나, 두 번째 건 뭐냐, 바로 원팀 정신이에요. 원팀. 이 공화당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팀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원팀. 그래서 아무 이름도 하나도 없이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링컨이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말하자면 승리를 하게 됐다. 이런 지금 이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 결론적인 패러그래프, 이 두 가지 원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을 끌어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여라. 이 2030 부동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탈진보. 이번 대선은 두 패러그래프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1860년 11월 6일 링컨은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 문제로 분열되어 내전이 임박했고, 당선된 그날 링컨은 중압감에 눌려서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가 지기 전에 그는 내각 구성을 끝냈고, 종이에 적은 이름은 수워드, 체이스, 베이츠, 그리고 옛 민주당원인 몽고메리 블레어, 기디언 웰스, 그 다음에 노먼 저드였다. 모두 한때 그의 라이벌이거나 정적이었다. 이 이상한 내각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링컨은 그들이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빼앗을 권리는 없다라고 답을 했다. 모든 사람이 우려한 대로 그들은 내각에서 맹렬히 다퉜다. 하지만 남북전쟁의 내전에서 미국을 구하는 데 합심했고, 그리고 링컨이 암살됐을 때 그들은 가장 많이 울었고, 링컨의 승리법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얻는 데 있었다. 유권자 중에 그런 사람들은 대개 가운데 있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해 머뭇거린다. 이번 대선은 비호감도 올림픽이라고 한다. 대권 주자들의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2배 정도 높다. 여당 강성 지지자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명박근혜의 당을 지지할 수 있냐고도 한다. 하지만 중도층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오만, 약탈에 질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그 바람에 부응하려면 원칙을 지키되 반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현실과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한때의 라이벌, 심지어 과거의 정적도 포용해야 한다. 1997년 대선 때 JP의 지지율은 5%에 불과했다. 그러나 DJ는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각의 절반을 양보했다. 이번 대선은 늘 있는 대선이 아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렸다. 상식과 공정이 대산하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지 못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링컨이 추진했던 원팀,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는 계층을 끝까지 말하자면 지지층으로 유도해낸 거, 그리고 내각에
나온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포진시킨 거, 그리고 5%에 불과했던 JP를 끌어안은 거, 이런 것들이요, 이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과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거 뭐 비율이 작다 크다를 떠나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DJP 연합 때처럼요, 내각 절반을 주더라 하더라도 무조건 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5년 내내 내각 있잖아요. 계속 교대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외신 국제 뉴스를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오늘 뭐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뉴스가 좀 별로 없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요. 새로운 구독자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